이 늙은이가 어디서 말대꾸야? 시아버지 진태의 고개가 무참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불타는 뺨의 고통과 모욕감에 휘청이며 차가운 버스 차체에 몸을 기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버님의 생명줄인 약통을 들고 들어서던 며느리 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뺨을 맞은 시아버지를 지나 그를 때린 악마 같은 남자에게,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그 남자 옆에 서 있는 자신의 남편 상훈에게 꽂혔습니다. 1년간 잠적했던 남편은 쓰러지는 아버지를 철저히 외면하고 아버지를 때린 그 남자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숨이 멎는 듯한 절망을, 시아버지는 심장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아들은 왜 제 아비가 짓밟히는 순간 악마의 개가 되기를 선택한 것일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고요한 새벽 4시 30분, 날카로운 자명종 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38살의 며느리 윤서진은 반사적으로 소리를 껐습니다. 나라의 의료비를 살피는 기관에 숙련된 일꾼이었지만 지금은 아이를 돌보느라 쉬는 중인 그녀의 하루는 동네가 잠든 이 시간에 시작되었죠. 그녀는 먼저 3살배기 딸아이가 자는 방을 들여다보고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분주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딸아이의 젖병을 끓는 물에 소독하고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시아버지 박진태의 약을 챙겼습니다. 68살 시아버지의 약은 종류만 6가지. 서진은 예전 일터에서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약병들을 확인했습니다. 몸지킴 약 1치, 콩팥을 새로 받은 환자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약이었죠. 그녀는 정확한 양을 약통에 담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시아버지의 하루를 지탱하는 일이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갈 무렵 밥상 위 손전화 화면이 조용히 켜졌습니다. 으뜸 일수에서 온 전갈이었습니다. 내용은 짧고 냉혹했습니다. 박상훈님 3번째 재촉 알림. 오늘 중 밀린 이자 3,120만 원 안 내시면 법대로 하겠습니다. 박상훈, 그녀의 남편이자 꼭 한 해 전 감당할 수 없는 빚만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진 남자였습니다. 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쉬는 동안 받는 돈과 시아버지의 월급을 합쳐도 이자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원망이 치밀었지만 그녀는 재촉 전갈이 뜬 화면을 거칠게 꺼버렸습니다. 지금은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독된 젖병을 헹구며 굳은 결의로 차가워진 얼굴을 다잡았습니다. 저 약으로 하루를 버티는 시아버지와 아무것도 모르는 딸아이를 그녀가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서진이 부엌에서 전쟁을 치를 무렵 시아버지 박진태는 이미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 그는 배움터 통학차고지에 닿았죠. 68의 나이에도 그는 단 하루도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십 대의 차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자신의 낡은 차로 향했습니다. 시동을 걸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익숙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진태에게는 식구들도 모르는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30해 전 그는 자신의 콩팥 하나를 누군가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하나 남은 콩팥이 조금씩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가 뒷거울을 닦기 위해 마른 걸레를 든 순간 아찔한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콩팥 기능이 나빠져 생긴 고질적인 피 모자람 증상이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차 옆면에 손을 짚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혹시라도 동료들이 볼까 두려웠습니다. 몸 상태가 알려지는 날엔 당장 운전대를 놓아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이 일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며느리와 손녀에게 보탬이 될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진태는 곧장 수도가루가 차가운 물에 머리를 박다시피 세수를 했습니다. 어이, 박 기사. 안색이 영말이 아닌데. 동료 기사가 말을 걸어왔지만 진태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새벽 공기가 차서 그런가 보네. 그는 다시 차로 돌아가 아이들이 앉을 의자와 비상 망치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에게 이 차는 밥벌이를 넘어선 삶 그 자체였습니다. 진태가 점검을 마칠 무렵 차고지 쉼터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재단 살림을 맡은 부서에서 30년을 일한 오 부장이었죠. 그녀는 이른 새벽에 차고지를 찾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 부장은 다른 기사들에게는 목례만 하더니 곧장 진태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박 기사님, 이거 이번 달 기름값 치른 장부예요. 미리 이름 좀 적어주세요. 진태는 의아했습니다. 월말에나 할 일을 벌써 처리하는 것이 이상했죠. 무슨 일인가? 오 부장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새 분위기가 하도 살벌해서요. 새로운 최민규 이사, 그 사람 아주 독사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오래된 분들 쫓아내려고 혈안이더라고요.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최 이사가 유독 박 기사님 기름값 장부를 샅샅이 뒤지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틀린 게 생기면 당장 트집 잡을 기세예요. 부디 조심하셔요. 오 부장은 진태가 과거 재단에 큰 공이 있음을 어렴풋이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함부로 취급당하는 것이 불안했죠. 진태는 덤덤하게 이름을 적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최민규라는 자가 왜 유독 자신을 찍었는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 부장은 세상이 변했어요. 기사님, 옛날처럼 을이나 은혜 같은 거 몰라요. 부디 몸 조심하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오 부장이 다녀간 뒤 차고지 입구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번쩍거리는 검은색 최고급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들어오더니 하필 진태가 애써 닦아놓은 낡은 차 옆을 스치며 멈춰 섰습니다. 밤새 고인 흙탕물이 차 측면에 세차게 튀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최고급 양복 차림의 최민규 이사였습니다. 그는 흙탕물이 튄 낡은 차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진태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진태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 차의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양복 차림에 머리를 매만진 남자. 한 해 전 빚쟁이들에게 쫓겨 사라졌던 그의 하나뿐인 아들 박상훈이었습니다. 상훈아. 진태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아들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거리는 불과 10여 걸음. 상훈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흙탕물 튄 차 옆에 선 충격받은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상훈의 눈은 1초간 짧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 혹은 귀찮은 장애물을 보듯 무표정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그것은 깔봄이었습니다. 상훈은 보란듯이 목 뒤를 고쳐 맸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완벽하게 무시한 채 최민규 이사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사님, 차 대기시켰습니다. 바로 회의실로 가시겠습니까?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진태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흙탕물이 튄 차의 차가운 철판보다도 아들의 그 차가운 외면이 더욱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상훈이 최민규의 차 문을 닫아주는 그 순간 차고지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민규는 차에서 내린 아들 상훈을 힐끗 보더니 만족스럽다는 듯 턱짓을 했습니다. 그리곤 다시 시선을 돌려 흙탕물이 튄 낡은 차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박진태를 향했죠.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깔봄이 가득했습니다. 마침 그날은 새로운 이사장인 이화영 여사가 재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차고지를 둘러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최민규는 이사장에게 자신의 일솜씨를 뽐내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보여주기식 점검을 나온 것이었죠. 그리고 그의 눈에 이 낡고 볼품없는 차는 그야말로 눈의 가시였습니다. 박 기사. 최민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차고지를 울렸습니다. 그는 진태의 코앞까지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내가 이 차 당장 없애라고 했을 텐데 못 들었나? 오늘 새 이사장님 오시는 날인 거 몰라? 이딴 고물이 웬 말이야? 재단 망신 다 시킬 일 있어? 그의 목소리는
아침의 고요함을 깨뜨릴 만큼 크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진태는 주먹을 쥐었지만 애써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이 차를 몰았습니다. 낡았을지언정 그의 손길이 닿은 차는 그 어떤 새 차보다 안전하다고 자부했죠. 이사님, 이 차는 정기 검사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아이들의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진태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민규에게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늙은 기사의 길을 꺾어놓고 싶었을 뿐이죠. 어젯밤 재단 비리 의혹에 대한 뉴스가 작게 보도되어 그의 심기는 이미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뭐, 문제가 없어? 늙은 게 망령이 났나? 지금 내 말에 토를 다는 거야? 최민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서 늙은 게 말이 많아? 어짝? 그야말로 살을 찢는 듯한 소리가 차고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민규가 휘두른 손바닥이 진태의 왼쪽 뺨을 정통으로 후려친 것입니다. 68의 노인은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진태는 휘청이며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차 측면에 간신히 몸을 기댔습니다. 입가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뺨은 불에 댄 듯 뜨거웠고 그보다 더한 모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버님, 바로 그때 차고지 입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서진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시아버지의 아침 약을 챙겨 들고 차고지로 들어서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최민규의 손이 시아버지의 뺨에 날아드는 그 끔찍한 순간을 목격하고 만 것이죠. 쿵! 서진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가 소중하게 들고 있던 물렁한 약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뚜껑이 열리거나 깨지지는 않았지만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죠. 저 사람이, 저 나쁜 놈이 감히 내 아버님의 뺨을. 그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서진의 시선은 뺨을 맞고 쓰러질 듯 차에 기댄 시아버지를 지나 그 옆에 멀쩡히 서 있는 한 남자에게로 향했습니다. 한 해 만에 보는 남편 박상훈이었습니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상훈 씨가 봤을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당하는 걸 봤으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협박당하고 있는 걸 거야. 어쩔 수 없이 저 나쁜 놈 밑에서 일하고 있는 걸 거야. 그녀는 남편이 당장이라도 최민규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거나 최소한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키리라 믿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속으로 외치고 있었죠. 상훈과 서진의 눈이 정확하게 마주쳤습니다. 그 거리는 불과 20여 걸음 남짓. 상훈은 아내가 약통을 떨어뜨릴 정도로 충격받은 모습과 아버지가 뺨을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동시에 보고 있었습니다. 상훈의 눈이 서진이 기억하는 그 남편의 눈이 1초간 아주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본 순간 서진은 아주 잠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역시 저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마음은 그게 아닐 거야. 하지만 그 희망은 다음 순간 산산조각 나다 못해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상훈의 얼굴에서 그 미세한 흔들림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서진이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독히도 차가운 깔봄이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내 앞길을 막는 거지? 그의 눈빛은 정확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아버지와 충격받은 아내는 그의 새로운 출세길의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상훈은 보란듯이 목 뒤를 고쳐맸습니다. 비뚤어진 매듭을 바로잡는 그의 손길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뺨을 맞고 신음하는 아버지를 일부러 한 바퀴 빙 돌아서 그를 때린 가해자 최민규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투명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못한 길가에 더러운 것인 양 외면했습니다. 상우는 최민규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정중하고 비굴했습니다. 이사님, 회의 늦으십니다. 차 대기했습니다. 뺨을 맞은 아버지에게 건네야 할 위로가 아닌 아버지를 때린 자를 향한 아부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진태는 뺨에 맞은 고통 따위는 까맣게 잊었습니다. 쩍하고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것은 뺨 맞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그 깔봄 어린 눈빛과 비굴한 목소리에 자신의 심장과 영혼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진태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쨍그랑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차 열쇠 꾸러미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차고지 안에 절망적인 소리를 울렸습니다. 서진 역시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협박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저 자리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돈과 힘을 위해 제 아비와 처자식을 버리기로 스스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진태는 방 안에 틀어박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정성껏 죽을 끓이고 새로 산 약통에 저녁 약을 챙겨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저녁 드시고 약 드셔야죠. 기운 차리셔야 해요. 하지만 이불 속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이불을 살짝 걷어내자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진태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뺨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퉁퉁 부어올라 있었죠. 아버님, 그만하거라. 진태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이 약 이제 안 먹으련다. 이 꼴로 살아서 못하겠니? 저런 놈한테 뺨이나 맞고 자식 놈한테는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고 이젠 그만 살란다. 너 고생 그만 시키고 나도 그냥 편히 가련다. 그 말은 서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삶의 의지 자체를 놓아버린 시아버지의 모습에 서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울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알았죠. 서진은 방을 나와 딸아이가 잠든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곤히 잠든 딸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다시 시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진태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니요. 사셔야 해요, 아버님. 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아버님 뺨 때리고 아버님 가슴에 대못 박은 저 나쁜 인간들이 죗값 받는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보셔야죠. 이대로 돌아가시면 그놈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제발 절 위해서, 아니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발 약 드세요. 그녀는 딸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들어 진태의 멍든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진태의 공허했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서진을 향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참으며 굳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시아버지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것은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우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는 며느리의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겨우 약을 삼키고 잠든 것을 확인한 서진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일터에서 쓰던 쉬는 사람용 샘틀이었죠. 비록 내부망 접근은 막혔지만 그녀가 지난 15년간 쌓아온 정보 검색 능력과 감각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샘틀을 켜고 가장 먼저 공공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공시자료,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온갖 잡다한 기사들과 누리 소통망까지.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한 사람, 최민규였습니다. 몇 시간을 쉬지 않고 글판을 두드린 끝에 서진은 의미 있는 연결고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최민규의 처남, 그러니까 아내의 남동생인 최종혁이라는 자가 도심 한복판에서
제2균형 의원이라는 이름의 피부 관리 겸 노화 방지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피부 관리, 노화 방지. 서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예전 감각이 경고등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병원들은 종종 나라의 지원을 받지 않는 항목을 이용한 자금 세탁이나 뒷돈 마련의 통로로 이용되곤 했습니다. 서진은 곧바로 낮에 자신에게 경고를 해주었던 산림부서의 오부장에게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회사 근처의 허름한 찻집 구석자리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오부장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윤 선생, 나 정말 밥줄 끊기면 안 돼요. 아직 대학생 자식 둘이나 있다고요. 서진은 오부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재단에서 지정한 병원 목록이랑 최근 3년간 제2균형의원에서 결제된 재단 물품 대금 내역만, 딱 그것만 확인해 주실 수 없을까요? 오부장은 그게 무슨 소리요? 제2균형은 우리 지정 병원도 아닌데, 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어제 최 이사가 저희 아버님께 한 짓을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서진의 간절한 눈빛에 오 부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볼게요. 하지만 기대는 말아요. 그 사람 아주 치밀한 사람이라 흔적 안 남겼을지도 몰라요. 며칠 뒤 오 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죠. 윤 선생 미안해요. 재단 물품 대금 내역을 다 뒤져봤는데 제2균형 의원 이름으로 결제된 건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서진은 실망했지만 동시에 더욱 강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흔적이 없는 게 오히려 더 수상해. 그녀는 다른 방도를 쓰기로 했습니다. 최민규가 아니라 남편 박상훈을 추적하기로 한 것이죠. 그녀는 예전 인맥을 동원하지 않고 구식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바로 숨어서 기다리는 것이었죠. 그녀는 며칠간 재단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남편 상훈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민규의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는 상훈을 발견하고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상훈이 도착한 곳은 도심의 최고급 공동주택이었습니다. 최민규가 제공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식구들은 빚에 허덕이는데 자신은 이런 곳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서진은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며칠간 주택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는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모자와 얼굴 가리개로 얼굴을 완벽하게 가리고 새벽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부 복장으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상훈이 머무는 호실에서 나온 쓰레기 봉투를 찾아냈죠. 구역질 나는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서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골목으로 봉투를 끌고 가 내용물을 쏟아냈습니다. 온갖 배달 음식물 찌꺼기와 술병들 속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바로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가락 끝에 무언가 빳빳한 것이 걸렸습니다. 음식물에 젖어 찢어진 계산서 조각들이었습니다. 서진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끼며 그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찢어진 계산서 조각들을 물로 조심스럽게 씻어 말린 뒤 그림 조각을 맞추듯 하나하나 이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계산서 상단에 찍힌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전율했습니다. 제2균형 의원. 그녀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결제 내역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특별 면역 관리 지원 안됨, 항노화 특수 처방 지원 안됨, 합계 금액은 무려 800만 원. 하지만 서진을 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그 계산서와 함께 버려진 경비 처리용 임시 계산서의 항목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교직원 연수 비용이라고 버젓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미쳤네. 완전히 미쳤어. 서진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의료비 심사역이었던 그녀에게 이 수법은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지원 안 되는 항목을 경비 처리한 것도 모자라 항목 자체를 통째로 위조했어. 이것은 완벽한 횡령이자 자금 세탁이었습니다. 최민규가 처남의 병원에 재단 자금을 퍼주고 처남은 이것을 현금화해서 다시 최민규에게 돌려주는 고전적인 수법. 그리고 남편 박상우는 그 횡령의 한복판에서 뒤처리까지 도맡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진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심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최민규와 박상훈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진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사이 시아버지 박진태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들의 배신을 목격한 충격은 멍든 뺨의 상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속병을 입혔습니다. 그는 며느리 앞에서는 애써 약을 받아먹고 기운을 차린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넋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정신적인 괴로움은 그의 얼마 남지 않은 콩팥 기능을 치명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퉁퉁 붓고 숨은 점점 더 가빠졌죠. 몸속 노폐물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치솟고 있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아이들의 학교를 위해 차를 운행하던 중 진태의 눈앞이 다시 한번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어지럼증은 예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제동장치를 밟아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운전대 위로 그대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차 안에 타고 있던 아이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진태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진태는 곧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박진태님 보호자분, 병원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고 딸아이를 이웃집에 맡긴 채 한달음에 달려온 서진은 응급실의 다급한 분위기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의료진이 진태의 주변을 둘러싸고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지금 급성 콩팥 손상입니다. 당장 피를 걸러내야 할 수도 있어요. 혹시 과거에 큰 수술하신 적 있습니까? 네. 네. 젊었을 때 큰 수술하셨다고만 들었어요. 정확한 수술 기록이 필요합니다. 당장 원무가 가셔서 30년 전 진료 기록 사본 전부 발급받아 오세요. 긴급 입원 및 수술 동의서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서진은 넋을 잃을 겨를도 없이 원무가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손에는 수십 장에 달하는 두툼한 진료 기록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응급실 앞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5년 3월 7일자로 기록된 빛바랜 수술 기록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한 단어에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수술명 우측 콩팥 절제술. 기증자. 아니야, 아버님이 기증자라고? 서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콩팥이 나빠서 수술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건강한 콩팥을 누군가에게 주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시아버지가 콩팥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니, 진태는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던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모든 조각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재조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충격에 휩싸인 채 곧바로 산림부서의 오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장님, 혹시 저희 아버님이 30년 전에 재단 설립자님과 무슨 관계가 있었나요? 콩팥 같은 거요. 전화기 너머의 오 부장은 서진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윤 선생, 그걸 어떻게? 제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아버님께서 쓰러지셨어요. 오 부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30년 전에 지금 이사장님이 화영의 남편이신 설립자 이민석께서 콩팥이 망가져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콩팥을 가드셨다고요. 그런데 그 기증자가 누군지는 재단에서 철저히 비밀에 붙였어요. 다만
그 무렵 박 기사님이 운전기사로 특별히 뽑혀 들어오셨다는 말은 들었어요. 전화가 끊기고 서진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설마 아버님이. 그녀는 곧장 병원을 뛰쳐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시아버지의 낡은 방, 그가 늘 소중하게 여기던 장롱을 열었습니다.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는 그가 늘 버리지 못하게 하던 깨진 틀이 하나 있었습니다. 틀 속에는 지금의 쇠약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늠름하고 강인한 특별부대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진태가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틀 뒤편의 낡은 합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뒤편에서 검게 변색된 1000조각에 쌓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2조각으로 쪼개진 은으로 만든 감사패였습니다. 세월의 검게 변해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서진은 눈을 크게 뜨고 그 위에 새겨진 희미한 글자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귀하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며 생명의 은인 박진태 귀하. 청운학원 설립자 이민석. 서진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뜨겁게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청운 재단을 세운 설립자의 생명을 구한 말 그대로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재단의 이사라는 작자가 바로 그 은인의 뺨을 때리고 밥줄을 끊으려 하고 아들놈은 그의 동조에 아비를 외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 비리를 넘어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천인공노할 배신이었습니다. 최민규, 박상훈. 서진의 입에서 분노를 넘어선 살기 어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복수 계획은 이 순간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최민규의 비리를 세상에 터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죗값을 치르는 것을 넘어 자신들이 누구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깨닫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한 사람, 이 모든 진실을 모르고 있을,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유일한 사람에게 가야 했습니다. 바로 재단의 새 이사장이자 설립자의 아내인 여든한 살해 이화영 여사였습니다. 서진은 깨진 감사패 조각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갑니다.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저 나쁜 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제 입으로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비리 폭로에서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이화영 이사장에게 이 모든 눈물의 진실을 알리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계획은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최민규는 서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악랄한 자였습니다. 서진이 제2균형 의원의 계산서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은 쓰레기장을 뒤지던 청소업체의 보고를 통해 이미 상훈의 귀로 들어갔고 즉시 최민규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 미친년이 감히 쓰레기통까지 뒤졌어? 최민규는 불같이 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분노는 즉시 내부의 조력자를 향했습니다. 그는 서진과 오 부장이 찻집에서 만나는 장면이 찍힌 재단 건물의 감시 화면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 부장은 업무상 중요 기밀 유출이라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고 30해 동안 일해온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윤 선생 미안해요. 나 쫓겨났어요. 오 부장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서진은 자신의 유일한 내부 정보망이 끊겼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동시에 이화영 이사장에게 접근하려 했던 시도 역시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최민규가 비서실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이사장님은 고령으로 인한 건강 문제로 외부인의 만남을 일절 금하고 있습니다. 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어버렸기 때문이죠. 서진은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서진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문이 막혔다면 다른 길을 찾는다. 그녀는 예전 일터의 마지막 남은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이화영 이사장의 건강 상태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수소문 끝에 이화영 이사장이 단순한 고령이 아니라
남편과 마찬가지로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으며 서울대병원 콩팥내과의 김 교수라는 인물에게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서진은 즉시 서울대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김 교수의 외래 진료실 앞에서 예약도 없이 무작정 그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 틈에서 그녀는 기약 없는 기다림을 견뎌냈습니다. 저기요, 예약 안 하셨으면 진료 못 보세요. 간호사의 차가운 제지에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단 1분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바로 그 무렵 최민규는 서진을 압박할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 박진태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진태가 병원에서 퇴원해 다음 몸지킴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처방전을 들고 언제나처럼 대학병원 앞 약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약사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어쩌죠, 보호자님. 몸지킴 약 한 치가 전국적으로 공급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본사에도 재고가 없다고 하네요. 네, 그럴 리가요. 그 약은 아버님 생명줄이에요. 그 약 없으면. 서진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곧바로 예전 직장 동기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이상하네. 내가 지금 전산망으로 확인해 보니까 몸지킴 약 재고는 전국에 충분히 있어. 그런데 푸른 바다 유통이라는 처음 보는 유통업체가 어제 날짜로 국내에 풀린 물량 전부에 대해 유통 우선권을 가져가 버렸네. 그래서 일선 병원 약국들로 물량이 안 풀리고 있는 거야. 푸른 바다 유통? 서진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녀가 최민규의 뒷돈을 추적하며 확인했던 수많은 유령 회사 중 하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최민규가 의도적으로 시아버지의 약물 공급을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였습니다. 서진은 공포에 질린 채 미친 사람처럼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곤 집안의 모든 찬장과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남아있어야 해. 그녀는 예전에 여행이라도 갈까 싶어 비상용으로 받아두었던 낡은 약봉지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 상자 가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작은 비상용 약병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열어 그 안에 든 알약들을 손바닥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얗고 작은 알약들. 서진은 숨을 죽이며 그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열하나, 그리고 마지막 12알. 정확히 12알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2알씩, 하루에 4알. 정확히 딱 3일치 분량이었습니다. 3일. 그 3일 안에 이화영 이사장을 만나지 못하거나 최민규의 유통망을 뚫지 못하면 시아버지의 생명은 그대로 끝이었습니다. 서진의 손바닥 위에서 그 작고 하얀 12알의 약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지옥처럼 흘러갔습니다. 서진은 딸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병원 복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김 교수를 기다렸지만 그는 학회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이제 시아버지의 약은 내일 아침에 먹을 단 2알과 저녁에 먹을 마지막 2알, 그렇게 딱 4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낡은 아파트의 현관문 틈으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진이 창백한 얼굴로 현관에 나가보니 차가운 통지서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청운학원 재단, 수신인은 박진태였습니다. 최종 징계 모임 소집 통보서.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징계 사유 재단 차서울 74사 1234호 기름 상습 절도 및 고의적 기물 파손 혐의. 날짜는 바로 오늘 오전 10시. 장소는 버스 차고지 2층 사무실이었습니다. 이런. 서진의 입술이 파랗게 떨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최민규는 시아버지의 약을 끊어 서서히 숨통을 조이는 것도 모자라 그가 평생을 바쳐온 직장에서 그가 목숨처럼 아끼던 차를 이용해 도둑이라는 누명까지 씌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명예와 자존심마저 짓밟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악랄하고도 치밀한 속셈이었죠. 그들은 진태가 약 기운이 떨어져 제대로 반박조차 하지 못할 바로 오늘을 그날로 잡은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종이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차가운 현관 바닥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한 완벽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가야겠다. 바로 그때 방 안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진태가 퀭한 눈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약 기운이 거의 다 떨어져 그의 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퉁퉁 부어 있었지만 두 눈만은 이글거리는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안 돼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세요. 이건 명백한 함정이에요. 가시면 안 된다고요. 서진이 울부짖으며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진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서진아. 가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너는 알지 않니? 수십 년간 아이들 안전 하나만 생각하면서 저 운전대를 잡았다. 그런데 저놈들이 감히 나를 도둑놈으로 모는구나. 이대로 약 기운 없어서 골방에 숨어버린 비겁한 늙은이로 쫓겨날 순 없다. 내 두 발로 직접 가서 내 입으로 똑똑히 밝혀야겠다. 내가 도둑놈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내가 내게 그리고 우리 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다. 진태는 며느리의 만류를 뿌리치고 벽에 걸린 낡은 운전기사 겉옷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가장 아끼던 청운학원의 표식이 새겨진 겉옷이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시아버지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자존심을 꺾을 수는 없었죠.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 나쁜 놈들의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띵동. 절망의 순간 그녀의 주머니 속 손전화에서 짧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서진은 아무런 기대 없이 눈물 젖은 눈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는 뜻밖에도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서울대병원 김 교수였습니다. 윤서진 보호자님, 어젯밤 늦게 병원에 복귀했습니다. 간호사 통해 복도에서 기다리신다는 사정 얼핏 들었습니다. 사안이 매우 위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본래 이사장님께서 병원 콩팥센터에 정기 방문 일정이 있으십니다.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딱 10분입니다. 그 이상은 저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오후 3시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신락 같은 동아줄이 내려온 기분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열리는 징계 모임, 그리고 오후 3시의 만남. 어떻게든 오전만 버텨내면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모두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럼 저도 같이 가요. 절대 아버님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버님 곁에 있을게요. 서진은 주머니 속에 이제 딱 내 알 남은 마지막 약병을 부적처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다시금 결연한 빛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채 되기도 전 버스 차고지 2층의 좁아터진 사무실은 이미 살벌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낡은 철제 보관함에서는 녹슨 냄새가, 창틀에는 기름때가 찌들어 있어 방 안은 숨이 막힐 듯 답답했죠. 낡은 책상 하나를 두고 진태와 서진이 죄인처럼 한쪽에 앉았습니다. 진태는 약 기운이 떨어져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고 마지막 숨통을 끊기 직전의 짐승처럼 최민규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완벽한 양복 차림의 아들 박상훈이 감정 없는 인형처럼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들고 서 있었죠.
문 양옆으로는 어디서 불렀는지 검은 양복을 입은 험악한 인상의 사내 두 명이 팔짱을 낀 채 위압적으로 버티고 섰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최민규는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더니 이내 조작된 장부 뭉치를 책상 위로 경멸하듯 내던졌습니다. 박진태 씨, 이게 지난 3개월간 당신이 운행일지를 조작해서 빼돌린 기름 장부 내역이요. 아주 꼼꼼하게도 해두셨더군. 그는 이어서 다른 서류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의적 기물 파손 내역서. 낡은 차라 수리비가 더 나온다며 부품을 빼돌리고 고의로 망가뜨려 재단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어. 늙은 도둑고양이도 아니고 아주 추잡하게 말이야. 나는 훔치지 않았소. 진태가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전부 날조된 거요. 증거도 없이 사람을 도둑으로 몰다니. 증거? 최민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 증거는 내가 만들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야. 이 무식한 영감아. 그리고 당신이 아주 똑똑히 알아들어야 할 게 있어. 당신이 훔치는 걸 똑똑히 본 목격자가 있거든. 최민규는 시선을 돌려 옆에 서 있는 상훈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 여기 박상훈 실장이 당신이 훔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증언해 줄 거거든. 안 그런가, 박 실장? 모든 시선이 상훈에게로 향했습니다. 서진은 설마 제 아비에게 라며 숨을 죽였습니다. 상훈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미리 연습이라도 한 듯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사님.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아버지가 밤늦게 몰래 차고지에 들어와 기름을 빼돌리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진태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칼이 되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뺨을 맞았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존재가 자신의 탐욕을 위해 아비의 등에 비수를 꽂는 그 순간 진태의 내면에서 모든 희망과 기대 그리고 삶에 대한 마지막 의지마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거짓말. 이 나쁜 인간들. 당신들 사람도 아니야.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서진이 참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징계 모임이 아니라 아들을 이용한 잔인한 협박 현장임을 직감하고 문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손전화로 녹음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녹음기가 켜진 손전화를 든 그녀의 손이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서명하지 마세요. 이건 다 함정이에요. 이 인간들이 전부 조작한 거라고요. 내가 다 녹음했어요. 저 미친년이 감히. 최민규는 서진이 녹음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증거가 남았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은 것이죠. 그는 육중한 몸을 일으켜 서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어딜 감히. 그는 서진의 머리채를 잡으려다 그녀가 피하자 더욱 거칠게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내년까지 방해를 해. 중심을 잃은 서진이 뒤로 나자빠지며 낡은 철제 보관함에 등을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충격으로 그녀가 주머니 속에 부적처럼 넣어두었던 시아버지의 마지막 생명줄이었던 물렁한 약병이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보였습니다. 약병은 허공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운 나쁘게도 녹슨 쇠로 된 책상 다리 모서리에 정통으로 부딪혔습니다. 쨍그랑 맑은 소리와 함께 약병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하얗고 작은 알약 4알, 내일 아침에 드실 2알, 내일 저녁에 드실 마지막 2알. 그 4알의 생명줄이 기름때와 흙먼지로 뒤덮인 차고지 사무실의 더럽고 차가운 바닥으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순간 사무실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서진은 넘어진 자세 그대로 넋이 나간 표정으로 흙먼지 속에 파묻혀 보이지도 않는 그 하얀 알약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3시의 희망도
시아버지의 생명도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저 더러운 흙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내 서진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안 돼. 아버님 약. 아버님 마지막 약이란 말이야. 그녀는 이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체면도 모욕감도 공포도 다 잊었습니다. 그녀는 더러운 흙바닥을 네 발로 기기 시작했습니다. 흙먼지 속에서 그 작디작은 알약들을 찾기 위해 손톱으로 바닥을 긁으며 필사적으로 약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거라도 있어야 아버님.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흙바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처절한 광경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 박상훈. 그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한때 사랑했던 여자가 흙바닥을 기며 오열하는 모습에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일말의 죄책감 혹은 인간성이 아주 잠시 고개를 드는 듯 했습니다. 그의 발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최민규 이사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세길과 저 흙바닥의 처절함을 저울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했습니다. 상우는 더러운 것을 보기 싫다는 듯 역겹다는 표정으로 차갑게 고개를 돌려 외면해 버렸습니다. 진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흙바닥에서 자신을 위해 울부짖으며 약을 줍는 며느리와 그런 며느리와 아비를 벌레 보듯 외면하는 자신의 아들을, 그 잔인한 대비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하고 마지막 남은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소리인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깨어나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푸아, 아주 꼴값을 떠는군. 쇼를 해라, 쇼를 해. 최민규는 흙바닥을 기는 서진의 모습을 보며 이가 다 드러나도록 역겹게 비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늙은이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고 며느리는 미쳐 날뛰고 아들놈은 완벽하게 내 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더러운 연극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구둣발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서진이 필사적으로 주우려는 그 하얀 알약들을 이 사무실의 더러운 흙먼지 속으로 아예 짓밟아 으깨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딴 약조가리가 내년들 생명줄이냐? 그럼 내가 아주 곱게 밟아줄게. 버러지 같은 것들. 최민규의 거만한 구둣발이 흙먼지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하얀 알약을 향해 내려오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내 놈. 그동안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죽은 사람처럼 눈을 감고 있던 박진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다음 순간 68살 약 기운이 다 떨어진 쇠약한 노인의 몸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번개처럼 날렵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진태는 의자에서 튀어오르듯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앉은 자세 그대로 마치 그림자처럼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강철 같은 소나기가 최민규의 구둣발이 바닥에 닿기 직전 그의 발목을 정확하게 낚아챘습니다. 최민규가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중심을 잃은 그의 육중한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려 했습니다. 진태는 그가 넘어지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발목을 잡아챈 손을 놓지 않은 채 몸을 반쯤 일으켜 그의 어깨를 잡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돌려 팔을 꺾어 바닥으로 내리꽂았습니다. 우두둑, 뼈와 관절이 뒤틀리는 끔찍한 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힘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지옥 같은 훈련 속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그의 뼈와 근육에 아로새겨진 특별부대 시절의 정확하고 무자비한 제압 기술이었습니다. 그아! 최민규의 오른쪽 팔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인 채 그는 기름때 묻은 바닥에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모습에 문 앞을 막아섰던 덩치 큰 사내 2명조차 겁에 질려 주춤했습니다. 아들 상우는 아버지? 라며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낯설고도 살기등등한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태의 눈은 더 이상 쇠약한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는 늙은 맹수처럼 혹은 눈앞의 적을 제거하려는 차갑고 강인한 군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최민규의 목덜미를 누른 채 낮은 목소리로 응조렸습니다. 내 며느리, 내 손녀, 감히 내 놈 따위가 지금 이게 다 무슨 난장판입니까?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활짝 열리며 휠체어를 탄 한 노부인이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하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사무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고고한 기품이 흐르는 여든한 사례재단 이사장 이화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휠체어 뒤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굳고 비통한 표정의 김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이 이사장님? 팔이 꺾인 채 비명을 지르던 최민규도, 그를 제압하고 있던 진태도,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서진도, 그리고 공포에 질려있던 아들 상훈도 모두의 시선이 뜻밖의 인물에게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에 병원에서 만나기로 했던 김 교수가 서진의 절박한 사정을 듣고는 도저히 오후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이사장실로 달려가 자신이 확인한 모든 기록과 서진의 상황을 이화영 이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경로한 이사장이 예정된 병원 방문 대신 모든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지옥 같은 징계 모임 현장으로 직접 온 것이었습니다. 이화영 이사장의 날카로운 시선은 방 안의 풍경을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훑었습니다.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구는 이사 최민규, 그를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하고 있는 낯설지만 강인한 눈빛의 늙은 기사, 흙먼지 범벅이 된 채 오열하다 멈춘 젊은 며느리, 그리고 그들 옆 더러운 바닥에 흩어져 있는 작고 하얀 알약들, 그 모든 광경이 그녀의 눈에 하나하나 박혀들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이사장의 등장으로 인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이사장이 나타난 것을 보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흙바닥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풀려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한쪽 손에는 방금 흙먼지 속에서 필사적으로 주워 담은 흙 묻은 알약 2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손에는 품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제2균형 의원의 찢어진 계산서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서진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로 완전히 쉰 쇳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사무실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할 만큼 절박하고도 또렷했습니다. 나라 의료비 심사기관 소속 쉬는 중인 심사역 윤서진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부터 밝혔습니다. 저자 이사장님의 조카 사위인 저 최민규는, 그녀는 손가락으로 최민규를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사장님의 천안 병원인 제2균형의원을 이용해 재단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해 왔습니다. 여기 그놈들이 버린 증거입니다. 그녀는 찢어지고 더러워진 계산서 조각을 이사장 앞을 향해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흙 묻은 알약 2알이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이사장 앞으로 펼쳐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톱 밑에는 흙먼지가 까맣게 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사장님의 횡령 사실을 알고 있는 저와 제 가족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약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분을. 서진은 숨을 헐떡이며 제압당한 최민규가 아닌 시아버지 박진태를 가리켰습니다. 저자는 30년 전 돌아가신 설립자님께 자신의 단 하나뿐인 콩팥을 기증하고 평생을 이 몸지킴 약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마지막 남은 생명줄인 이 약까지 짓밟아 죽이려 했습니다. 콩팥 기증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이화영 이사장의 귓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그녀의 늙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헐떡이며 김 교수를 돌아보았습니다. 김 교수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이사장의 귀에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병원 설립 초기 기록부터 전부 확인했습니다. 30년 전 설립자님께 이름 없이 콩팥을 기증하신 분, 그분의 인적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성함이 박진태님, 맞습니다. 이화영 이사장의 시선이 천천히 최민규를 제압하고 있는 낯선 노인에게로 다시 향했습니다. 낡은 겉옷, 헝클어진 머리,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 하지만 그 강인하고도 슬픈 눈빛, 그녀는 기억해냈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수술실 앞에서 살려만 달라고 울부짖던 자신에게 다가왔던 과묵하지만 강인했던 특별부대 청년의 얼굴을, 그리고 남편의 목숨을 구해준 그에게 눈물로 감사패를 건네며 이 은혜는 재단이 끝나는 날까지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날의 얼굴을. 맙소사. 이사장의 입에서 떨리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박 선생님이셨습니까? 이 늙은 내가 내 남편의 은인을 이 지경이 되도록 몰랐단 말입니까? 진태는 그제야 이사장을 제대로 알아보고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한 번의 끄덕임에 30년의 세월과 숨겨진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참아왔던 모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팔이 꺾인 최민규만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전현이 미쳤나? 이사장님, 저것들 다 미쳤습니다. 박상훈, 너 뭐해? 내 애비랑 마누라 당장 안 말려. 진태는 제압한 팔에 더욱 힘을 주며 자신의 아들 상훈을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상훈은 이 모든 기막힌 상황과 이사장의 등장에 공포에 질려 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진태가 지옥의 밑바닥에서처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놈이 내 아비가 뺨 맞는 것을 외면하고 내 처자식이 이 흙바닥을 기는 것을 외면했을 때 넌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다. 넌 그냥 저놈과 똑같은 버러지일 뿐이다. 그 말은 아들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이화영 이사장의 조용한 지시 한마디에 모든 것은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사장의 연락을 받은 재단 감사반과 경찰이 즉시 차고지로 출동했습니다. 최민규는 업무상 횡령, 배임, 증거 조작, 그리고 며느리 서진을 폭행하고 시아버지 진태의 약물을 의도적으로 차단한 살인 미수 혐의까지 더해져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팔에 은색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그는 이사장에게 살려달라 발악했지만 이사장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 박상훈 역시 최민규의 횡령 자금 세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기름 절도 장부를 조작했으며 약물 차단 계획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거짓 증언을 하려 한 자발적 공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몇 개월 뒤 법원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범 최민규는 징역 10년을, 아들 박상훈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차고지에서 쓰러졌던 진태는 이사장의 도움으로 즉시 서울대병원 귀빈실에 입원했습니다. 김 교수의 집중 치료 아래 응급으로 피를 걸러내 겨우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의 특별 지시로 재단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 최우선 순위로 새로운 콩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몇 개월 뒤 몰라보게 건강을 회복한 진태는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며느리 서진과 함께 가정법원을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친아들 관계가 아님을 확인하는 판결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상우는 서진과도 이혼하게 되었고 이제 진태에게 그는 법적으로도 그리고 핏줄의 정으로도 완벽하게 남이 되었습니다. 진태는 판결문을 말없이 접으며 그를 지탱해준 며느리의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이화영 이사장은
퇴원한 진태와 서진을 자택으로 조용히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분께서 제 남편의 생명과 그리고 제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군 재단 그 두 가지를 모두 구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장은 탁자 위에 두툼한 봉투와 열쇠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재단의 은인을 이토록 핍박한 저의 죄를 씻는 아주 작은 성의입니다. 봉투에는 사례금, 금 50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쇠는 서울대병원이 가장 가깝게 바라보이는 재단 소유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열쇠였습니다. 아닙니다. 이사장님, 일이 큰 것을. 서진이 손사래를 쳤지만 이사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 선생, 듣자 하니 일터에 사직서를 냈다고 하더군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윤 선생 같은 눈과 윤 선생 같은 심장이 지금 우리 재단에 가장 필요합니다. 썩어 빠진 뿌리를 도려내고 재단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일터로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청운학원의 신임 상임감사로 와주십시오. 서진은 놀라움에 시아버지 진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태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미소로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로부터 꼭 한 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높고 환한 아파트의 넓은 거실, 통유리 창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토끼가 거북이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몰라보게 건강해진 혈색 좋은 얼굴의 박진태가 무릎 위에 앉힌 4살 배기 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죠. 아버님, 저 다녀올게요. 상임감사라는 직함이 이제는 제법 잘 어울리는 단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의 서진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와 진태의 뺨에 입 맞췄습니다. 오, 윤 감사, 오늘도 바쁘겠구먼. 운전 조심하게. 진태가 손녀를 안아들고 환하게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서진이 현관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시선이 거실 한쪽에 놓인 장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해 전 흙먼지가 묻었던 그 낡고 깨진 감사패가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깨끗하게 복원된 채 오늘의 따스한 햇살을 받아 그 누구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은인 박진태 귀하,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감동을 느끼셨다면 이 영상을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맛있는 사연을 만드는 채널 사연의 맛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